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두 번째. 상대적으로 윤리는 여러분들이 법규보다는 조금 그 마음이 편하시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한 문제 정도는 우리가 틀릴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무윤리는 뒷부분 있죠. 요 내부 통제 부분. 여기가 거의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볼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준법 감시네요. 우리가 이제 그 기본 강의 시간에도 준법 감시인이 논점이 한 12가지 정도 있다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전부 다 여기에서 다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법 감시인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사회죠. 요 자리에 뭐 주주총회 뭐 그러면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7영업일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자질구레하지만 하고 그다음에 포인트는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뭐 이게 시험에 단골 문제죠. 위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있다는 거죠. 뭐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전적 상시적 통제 감독 체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포인트는 1번, 2번, 3번인데 특히 1번하고 3번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매번 출제가 되다시피 하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역시 준법 감신이죠. 2년 외우셔야 되죠. 2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위 요게 포인트죠. 요 자리에 감사의 지위 그러면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요것도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임할 경우에는 또 3분의 2 외우셔야 되죠.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연동한 이게 이 자본시장법이든 직무윤리든 협회 규정이든 연동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연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이게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법 감신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이제 내부 통제인데 이것도 여기 또 준법 감신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 겹치는데 이사회 및 대표이사 지위를 받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요 기준을 정하는 곳은 이사회죠. 요 자리에 뭐 대표이사라고 하든지 가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 이사회, 요것도 아주 뭐, 시험에 자주. 요 2번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아닌데, 이거를 틀리라고 내는 거 그치는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점장은 소관영업에 관한 내부 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아, 그렇겠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지점장은, 사실은 논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곁다리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문제가 별도로 한 문제가 나와요. 보고해야 될 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협회가 뭔가 이 회사의 주요 내부 정보를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임직원은 지체 없이 준법 감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에 가보면은 요거를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직무윤리는 의외타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법 있거든요.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죠. 하여튼 내부 통제, 준법 감신, 끊임없이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내부 통제, 준법 감시 체제, 준법 감시는 또 나왔죠. 내부 통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맞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데 이 내부 제보 우수자에 대한 혜택인데 요거는 너무 싱겁게 출제가 됐어요. 없다 하면 이거 무조건 틀리는 거거든요. 있죠. 그런데 인사상 혜택은 부여할 수 있는데 금전적 혜택은 부여할 수 없다. 요런 식으로 출제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어렵죠. 근데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준법 서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또 준법 감신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융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명령휴가제도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하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하나같이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또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드렸는데 요거 의외타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요거는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누가 위원장이냐 요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제가 강의 요 대표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것만 하나 외우시더라도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요. 그래서 요 그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되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우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반기별로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 반기별이라는 거. 그다음 2번은 이런 게 틀릴 리가 없죠. 뭐 의사록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의사로 뭐 이런 거고요. 요 4번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요거는 자산 총액이 5조 원 미만인 회사는 이거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원칙적인 이야기고 만약에 이 집합투자재산, 투자 1임 재산, 뭐 이런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 원이 넘으면은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금액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부통제위원회라는 이 테마 자체가 사실은 좀 의외타 문제에 속하는데 만약에 출제를 하면 주로 3번을 포인트로 한다. 그러나 4번도 충분히 금액을 바꾸어서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요 정도만 대비를 해도 우리가 정말 만전을 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틀릴 만한 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뒷부분에서 이 영업점이 이게 또 심심찮게 출제가 되죠.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점은 1년입니다. 2년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죠. 책임자급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영업점장이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되고 포인트는 4번인데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성과급이라고 할까?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1번을 2년으로 바꾸어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2번 영업점장이라고 해서 또 틀리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테마는 아닌데 의외타 문제로 같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준법 감시하고 이제 같이 겹쳐가지고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요게 제가 이제 의외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게 금년도 문제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여하튼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출제하구나. 제가 이거 강의 시간에 이거 강조드린 파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자, 임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나왔죠. 협회가 회사의 주요 내부 정보를 요구한다. 이럴 경우에는 임직원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데 3번은 뭔가 이상하죠. 임직원의 그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갔다. 이런 거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되느냐. 알려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요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4번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3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하튼 제가 굉장히 놀란 문제인데 의외타 문제로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답을 맞추시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까지가 우리가 그 직무윤리에서 뒷부분을 먼저 공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거를 먼저 했고 이제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정말 고전적인 문제고 과당매매 판단 기준 정말 뭐 잊을만 하면 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쉽죠. 수수료가 많으냐, 뭐 적합하느냐, 투자 권유가 타당하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느냐, 요거 네 가지가 판단 기준이지 않습니까? 항상 정답은 1번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익을 보았느냐, 손실을 보았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익 볼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아주 끊임없이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요거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 자기계약만 가지고는 사실은 출제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굉장히 넓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계약이기 때문에 요 자기계약은 그냥 지문 중에 하나로 넣지 요거를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내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자산에서는 이거를 냈더라고요.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뭡니까? 적절한 거, 적절한 거 찾는 게 더 어렵죠.
거죠. 자, 투자 매매업자가 원래 자기 계약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 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불특정 다수인과 관련되는 거니까 별로 뭡니까? 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권 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때는 얼마든지 자기 계약이 가능하죠. 1번하고 취지가 똑같고 3번 다자간 매매 체결에서는 아직 뭐 우리가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요 정권 시장하고 지금 경쟁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자기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 계약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자기 계약은.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도 4번도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자기 계약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 문제 출제되는 거는 처음 봤다는 이야기고, 포인트는 원래는 자기 계약은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거를 이제 출제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 풀 때 좀 출제자를 좀 욕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기본서에 보면은 이 CCO 있죠. 이 총괄 책임자가 하는 이 업무 수행, 자기가 해야 될 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한 9가지 정도 되거든요. 우리 기본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저히 내가 출제할 수가 없다. 총괄 책임자가 해야 될 게 있고, 뭐 다른 데가 또 해야 될 게 있고, 대표이사가 해야 될 게 있고, 우리 기본서 보면 정신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 외우란 말이냐. 그래서 이거는 출제하기가 곤란할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가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가지고 두 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문제가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풀은행에서 문제를 꺼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음 중 총괄 책임자가 할 일이 아닌 거, 이거는 정말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무윤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린다면은 이 CCO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밖에는 틀릴 만한 데가 없다,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어찌됐든 이거를 작년 금년에 걸쳐서 문제를 두 문제나 출제하니까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정답을 외워버리세요. 이 못 맞춥니다. 위험관리 체계에 관한 관리 감독 의무도 우리가 이것도 뭐 총괄 책임자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민원 접수 처리, 민원과 관련되는 일이 있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체계, 이런 거 CCO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맞출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본서에 보면은 총괄 책임자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출제되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고, 위험 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제가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 고전적인 문제죠. 부당권요. 부당하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설명도 안 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 불확신, 이런 거 당연히 부당한 권유에 해당되겠죠. 뭐 정답이 될 수 없고, 포인트는 이거죠.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 파생상 부문 위험하니까 할 수가 없죠. 장내하고 정권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는 분들은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이거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투자 권유를 받 이를 거부한 취지를 의사를 했는데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1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가 있죠. 요 두 가지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3번, 4번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거를 틀리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요 3번, 4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실보전. 요것도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요 1번, 2번은 이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약속해서도 안 되고 사후에 실제로 해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쟁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임직원이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불명확할 때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 예외적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기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3번을 보세요.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일정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문제를 쉽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손실보전 원칙적으로 사전사후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갖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의외타 문제예요. 요거는 사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규 파트에는 이게 안 나오죠. 근데 요게 직무윤리에 박스에 요게 소개가 돼 있어요. 본문에 소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쩌다가 한 문제씩 출제한단 말이죠. 그럼 참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30일 아니거든요. 요거 20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화 같은 거는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매매가 체결된 요거는 이제 지체 없이예요. 뭔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뭔가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이런 걸로 가름할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말을 슬쩍 또 바꾸어서 어떻게 출제하는 거니까 투자자가 통지받기를 원치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결국 요거 숫자 외우라는 이야기인데 이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제를 한다면은 방법은 없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약간 의외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협회 규정에서도 공부하죠. 협회 규정에서 우리가 딱 한 문제만 찍으라면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직무윤리에도 이게 겹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공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상품권 같은 거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인의 고유재산 관리를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공영관람의 상품권을 제공할 수가 있죠. 요거는 예외입니다. 원래는 뭔가 상대방한테 상품과 같은 거 제공할 수 없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거 1번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 집합투자 다인의 재산을 1인받아 취급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에게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업자에게도 할 수가 있죠. 판매업자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2번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쫙 우리 그 기본서에 많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판매회사의 변경을 조건으로 뭔가 금품을 제공한다. 당연히 이거 금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가 좀 있는 게 요거예요. 요 보시면은 거래 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제공할 수가 있느냐? 이거 제공할 수 없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가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은 정말 딱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3번은 요거 생각보다는 중요해요. 요거 이사회가 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하여 동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 자리에 함정 문제로 준법 감시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기 쉽겠죠. 대개는 이제 준법 감시인이 관여하니까. 근데 이거 준법 감시는 아니에요. 요거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문제는 3번을 어렵게 내면은 더 틀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이사회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되죠.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5년 이상 남겨야 된다. 요거는 거의 뭐 매번 출제하다시피 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직무윤리에서는 요 정도로 하고 또 나중에 협회 규정에 가면은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 비밀 정보
그다음에 요 앞에 공부한 재산상 이, 그다음에 요 다음 문제 가보면은 대외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거, 요런 것들은 거의 매번 출제되다시피 하면 빈도가 아주 높은 거죠. 4번 시험 치면 3번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뭐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포인트는 항상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회사의 경영, 요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회사의 경영 전략,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이나 경영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그다음에 고객의 정보, 뭐 이런 것들, 요 3가지는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죠. 기록 형태와 무관하게 비밀 정보이다. 그래서 시험에는 기록이 있어야만 비밀 정보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있든 없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비밀 정보다. 요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답은 아니죠. 요거는 맞는 이야기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있죠. 4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비밀 정보 제공받을 자의 성명, 비밀 정보의 제공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되겠죠. 뭐 반드시라는 말에 좀 이게 틀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다음에 3번 정보 차단벽이 설치된 거는 우선적으로 이거는 비밀 정보로 간주돼야 됩니다. 굉장히 고비밀이라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거든요. 4번에 보면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필요해가지고 비밀 정보를 이제 넘겨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회사가 우리 직무윤리에서 사후 승인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전 승인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4번이 정답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출제 잘 안 해요. 요거를 주로 정답으로 냅니다. 근데 저는 요 문제를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어떤 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방금 앞부분에 이 문제 못지않게 이제 출제가 너무너무 자주 되는 게 또 대외활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뭐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1번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논외죠. 뭐 당연히 이런 거는 맞는 이야기겠거니 하고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좀 지문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당연히 대외활동회가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거의 정답이 2번 아니면 4번에서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견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죠. 그 대신에 이거 사견이라고 명백히 밝혀야 되겠죠.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요거 금전적인 보상을, 요거는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첫 번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은 회사에 신고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회사에 신고해야 되니까 이거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대외 활동 요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종합적인 거죠. 준수 원칙이라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 이거를 찍어서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 거를 나열한 건데 요런 식의 문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회사의 비밀 정보 보호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체 타 부서에 제공할 수 없다. 뭔가 이상하죠. 타 부서에 제공할 수 없다. 일단 제끼시고요. 예외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끼시고, 그 다음에 고객의 금융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되니까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요것도 애매하죠. 어떠한 경우라도. 여기 조금 걸린단 말이죠.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전화 방문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 장내 파생 상품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적절하지 못한 거 찾는 거니까. 3번을 보시면은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하였다면 그것이 원금까지만 보장하는 것인지 수익까지도 하는지 밝혀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는 정말 출제자가 공들여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투자 성과는 아예 보장한다는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현을 한다면은 원금까지 보장하는 건지 수익까지 밝혀라는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험생들이 굉장히 이거 그럴듯한 말이다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기 쉽단 말이죠. 아, 그럼 우리가 1번, 2번은 정답이 아니구나. 일체 제공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이야기. 사실은 좀 어폐가 있죠.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도 조금 뭔가 예외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출제자는 요거를 노린 거죠.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하였다면은 밝혀야 된다. 요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요 문제는 보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함정에 빠지겠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가 뭔가니까 제가 강의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는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그 강의를 했는데 이게 한 1년, 2년 지나고 문제 유형을 보니까 생각보다 금소법에서 출제가 안 돼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소법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숫자라든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생각보다 출제가 안 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르죠. 앞으로는 또 출제를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 금소법에서 출제되는 게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금 여기 있는 청약철회권이고 하나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위법계약 해지권. 이때까지는 요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치르는 시험에는 금소법에서 한 문제가 그래도 출제될 것 같은데 과연 어디에서 출제될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죠. 워낙 금소법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니까 그냥 기출문제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발송이죠. 우리가 보통은 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일반 원칙인데 금소법은 앞당겼죠. 발송, 요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14일이 아니죠. 자문의 경우에는 7일이죠.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청약철회 것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돈 청구하면 안 되죠.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하더라도 위약금 같은 거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특약을 했을 때 그게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요. 다 맞는 이야기고 요거는 가로넣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예상 문제 그러니까 협회가 발간한 기본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상품 있죠. 고난도 상품. 그다음에 요 고난도 펀드 같은 건데 그다음에 비금전 신탁. 여기 이제 그 부동산 신탁 같은 거 있죠. 요런 거는 청약 철회권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 뒤에 보면은 다음 중 청약 철회권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해 가지고 정답을 뭐로 해 놓는 거니까 파생결합 정권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십시오.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은 그랬을 때 정답으로 파생결합정권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청약철회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문제가 간단하죠. 위법계약 해지권 요거 1년 5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너무 이게 이제 문제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청약철회권도 7일을 가로넣기 해가지고 출제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5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직무윤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직무윤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틀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CCO 있죠. 그게 만약에 약간 지문을 바꿔서 출제를 한다면은 틀릴 가능성이 그건 정말 의외타 문제고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권 말고 위법계약 해지권 말고 다른 데서 또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중요한 거는 거의 다 커버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는 이제 협회 문제인데 참 이게 협회 문제가 워낙 또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문을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뭐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보수나 수수료, 이거 뭐 반드시 뭐 광고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광고에 넣어야 될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언제 환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맞아요.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 출제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이 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될 거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강의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의외타 문제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조사 분석 자료가 예전에는 협회 부분에서 협회 부분 문제가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재산상이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문제가 돼 있을 건데 판매회사 변경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상품이라든지 등등해서 출제가 되지 조사 분석 자료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출제가 잘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조사 분석 자료를 두 문제나 출제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하고 다음 문제도 아마 조사 분석 자료일 건데 근데 이거 비교적 쉬운 문제 속하죠. 자, 이거 뭐 겸직 해서는 안 된다. 뭐 독립성 이런 거 상식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정답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거를 공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죠.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이름을 그 리포트에다가 명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거는 아니에요. 함정 문제로 다른 사람이 그 회사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도 얼마든지 공표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외부로부터 취득한 자료는 인용할 때 신뢰도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표하기 전에 기준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이거를 먼저 제공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 3번, 4번은 도저히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 정답이고 이거는 이제 이 조사 분석 뭡니까? 자료 작성할 때 독립성을 지켜라 뭐 이런 건데 이런 정도로만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의 형태죠. 이거는 이제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자신이 발행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표가 가능한 거하고 공표가 불가능한 거 이거 구별할 줄 아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이거는 불가능하죠. 자신이 발행해 놓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2번 또 똑같은 지문이 나오죠. 겸직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제3자의 성명 또 이제 똑같은 지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 1의 경우에는 공표가 가능하죠. 그 대신에 뭡니까? 그 이유를 리포트에다가 기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00분의 5일 경우에는 요거는 공표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100분의 1일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공표는 가능하죠. 근데 이 공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 분석 자료는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려워요. 공표 가능한 거하고 불가능한 거하고 이거 구별할 줄 아느냐. 그런데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할 때 불가능한 경우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래서 여기 있는 100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상대방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표는 가능한데 리포트에다가 그 이해관계를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두면 조사 분석 자료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역시 재산상 이익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무윤리에서 출제되는 파트하고 이 협회에서 출제되는 파트가 약간 내용이 겹치는 이런 거는 이 이사회에 제공 현황을 보고해야 되는데 5년마다 하는 게 이게 함정 지문이에요. 요거 매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5년 그러면 여기 또 5년이 나오는데 요거는 기록 보관이에요. 그래서 기록 보관은 5년인데 이사회의 그 현황을 보고하는 것은 매년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양자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고 요 2번은 우리가 뭐예요? 아까 그 직무윤리에서도 공부한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사회 요 자리에 준법 감신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무윤리하고 완벽하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또 재산상이죠. 이거는 이제 가장 고전적인 문제 형태죠. 재산상 이익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쉽죠. 뭐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의 경우에는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그 다음에 무슨 경조사비 같은 거는 2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거, 소포트웨어 이런 거 전부 재산상 이게 뭡니까? 그거 됐죠. 그래서 재산상 이게 해당하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네. 재산상 이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재산상 이익이 맞죠. 제가 2번 틀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거 맞죠. 요런 거 2번, 3번, 4번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죠.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문제는 정말 출제될 줄 몰랐어요. 이거 가치 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금전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겠죠. 물품의 경우는 구입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제공된 비용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 접대인데 요거는 전체 비용이 틀렸죠. 요거는 비율이죠. 비율. 우리가 5명, 저쪽이 5명 참석하면 50%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2번, 3번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4번은 그래도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죠. 요거 접대의 경우에는 비례해서 계산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출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너무 싱거운 문제입니다. 요거를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낼 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한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가능하다. 그거를 감을 잡으시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신상품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옛날에 한 3년 전에는 이 신상품에 관한 우리 기본서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한 이게 3년 전부터 기본서 내용이 확 줄어가지고 도대체 출제할 게 없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신상품이 출제가 잘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이 신상품에 대해서 2번 문제를 출제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상품에 대해서는 문제 출제할 만한 게 없으니까 요거 숫자를 바꾸어서 틀리게 내더라고요. 요거 7영업일이거든요. 요거 10일 아닙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다른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상품의 개념 뭐 읽어보시면은 뭐 국내외에서 옛날에 판매된 적이 없어야 된다. 이건 삼적 동자라도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다음 배타적 상품권이 뭐냐? 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심의위원회는 침해 회사에 대해서 침해하지 말라고 명했다. 답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1번, 3번, 4번은. 그러니까 이게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숫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숫자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거를 계속 정답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다음에도 아마 이 문제가 있을걸요. 보십시오. 해외에서 판매된 적이 있는 상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상품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조금 전에 비슷한 내용이죠. 이 똑같잖아요. 10영입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타당성이 없는 빈번한 이신청 등으로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당연히 뭐 제재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상품에 대해서 요거 하나 조금 주의를 요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이제 펀드 쪽이니까 아무래도 판매회사 변경이 요게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협회 부분에서는 요 뒷부분에 와가지고 판매회사 변경 요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별도 비용을 징구할 수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징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답이 보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모든 펀드가 아닌데 지금 이거는 이제 모든 펀드가 됐고 그 다음에 기산일이 언제냐? 최초 가입일이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환매 수수료 받을 수가 없다. 기간 이내라도 뭐 이런 건데 여하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요거도 바꿔서 출제가 가능하고 징구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최초 자리에 엉뚱한 말을 넣을 수도 있고 요거 있냐 없냐 다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협회 부분에서는 우리가 펀드 쪽이니까 판매사 변경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거를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모든, 이거, 조금 전에 한 거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100분의 5. 그래서 뭡니까? 공동 주관할 때, 공동 주관 업무할 때 요건이 뭐냐? 요거는 100분의 5입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정권 인수 업무 협회 규정에서는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하죠. 역시,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한 문제를 출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좀 거저주는 문제인데,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관이 옛날에는 이게 출제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부터인가 이 약관 부분에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 가지고 이 출제를 어떻게 할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보니까 뭐라고요? 표준 약관을 정할 수 있다. 표준적인 약관, 뭐 표준 내부 통제 기준 이런 식으로 앞에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거 작성 주체가 누굽니까? 아니 그거는 협회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협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금관문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약관 부분은 이렇게밖에는 출제가 안 되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다음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금융투자에서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4번은 이게 도대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협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된 여부를 이거 말고도 고객에 대해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거는 약관의 개념이죠.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죠. 그래서 다수의 고객과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가 포인트입니다. 미리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게 약관이거든요. 그래서 약관 부분은 1번은 문제가 사실 너무 싱겁고요. 제 같으면은 요 숫자가 요게 그래도 비교적 좀 중요한 숫자니까 이것을 바꿔서 내려고 할 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기출 문제는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좀 빠른 속도로 너무 우리가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하튼 오늘의 취지는 작년 금년도에 걸쳐 가지고 4번에 걸친 그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어지간한 기출 문제는 다 소개되었어요. 중복되는 문제를 제가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들어 놓으시면 그래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법규부가 워낙 그 범위가 넓으니까 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고요. 또 다음에 또 저도 이번에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치러 갈 거고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좋은 강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